네, 이번 영상에서는 스포츠 사회학 5번째 챕터인 스포츠와 미디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맞추려고 노력하기보다는 10문제 중에 8문제, 뭐 20문제라고 하면 16문제 정도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부하기보다는 우리가 과락이라든지 어떤 그 필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최저 기준을 넘기는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챕터와 마찬가지로 배움출판사에서 출판한 2024 스포츠 에듀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을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스포츠와 미디어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에 담긴 인간의 정서나 지식, 가치 등을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미디어 기술이 같이 함께 급격하게 발달을 하면서 스포츠 분야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스포츠 미디어가 갖고 있는 기능을 크게 이제 다 4개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보 기능, 통합적 기능, 정의적 기능, 도피 기능입니다. 이렇게 4가지 형태로 나오는 것은 시험에 출제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를 잘 기억을 해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기능은 미디어는 대중에게 스포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한다. 통합적 기능은 스포츠는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집단을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 정의적 기능은 스포츠는 미디어를 통해 대중으로 하여금 즐거움과 흥미, 관심을 느끼게 한다. 도피 기능은 미디어를 통해 스포츠는 대중에게 일상생활을 접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게끔 만들어준다라는 측면에서 스포츠 미디어의 기능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경기를 관람하고 중계 방송을 시청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이런 4가지 기능들을 그 상황에 맞게 잘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편적 접근권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접근권이라고 하는 것은 올림픽, 월드컵과 같이 국민의 관심이 큰 스포츠 경기 등에 대한 방송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007년 방송법 개정과 2008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서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전에는 만약에 한 방송사가 뭐 비싼 금액으로 이런 그 보도와 중계권을 사간다고 하면은 다른 이런 매체들은 이것을 좀 이제 중계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비싼 금액으로 어떤 뭐 시청자들이 무료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싼 금액을 주고 그런 그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뭐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과 같은 그런 주요 경기들을 시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편적 접근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시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새롭게 법적으로 제정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스포츠 미디어 이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건 매년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4가지 이론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개인차 이론, 두 번째는 사회 범주 이론, 세 번째 사회 관계 이론, 네 번째 문화 규범 이론입니다. 자, 가장 많이 이제 출제되고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이 이런 그 개인차 이론인데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인지적 욕구, 뭐 정의적 욕구, 통합적 욕구, 도피적 욕구 이런 것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스포츠 미디어의 기능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개인차 이론을 그 버렐과
로이 등의 학자들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개인차 이론은 미디어가 시청자의 개인적 특성에 흥미를 끄는 이미지를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수용자라고도 하고요. 이런 그 시청자들이 미디어 스포츠를 소비함으로써 네 가지 욕구를 충족한다. 어떤 것들? 인지적 욕구, 정의적 욕구, 통합적 욕구, 도피적 욕구. 앞에서 얘기했던 그 네 가지 기능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으로 이 개인차 이론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네 가지 욕구까지 함께 잘 개념을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회범주이론입니다. 매스미디어에 의한 영향이 불특정 다수인 서로 다른 하위 집단의 구성원에게 획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범주에 따라서 하위 집단 간에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범주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해 있는 집단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다음으로 사회관계이론입니다. 개인이 매스미디어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비공식 사회관계, 즉 주요 타자의 가치와 행동 양식에 따라서 개인의 가치관이나 신념, 태도 등에 대한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관계이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화규범이론입니다. 미디어가 사회 규범을 선택적으로 제시하고 강조함으로써 수용자는 이 규범에 따라 개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취한다는 내용으로서 어떤 그 미디어가 사회 규범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를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나름대로 그 과정 속에서 생각이나 어떤 다양한 행동을 나타낸다는 그런 이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스포츠 미디어 이론은 크게 개인차 이론, 사회범주 이론, 사회관계 이론, 문화규범 이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각각으로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럴 경우에는 가장 크게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개인차 이론에서 그 안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겠고요. 만약에 보기를 주어주고 뭐 보기에서 해당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이론을 고르시오라고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이론들의 특성과 어떤 차이점을 잘 비교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핫 미디어 스포츠와 쿨 미디어 스포츠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핫 미디어 스포츠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핫과 쿨 때문에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 굉장히 좀 헷갈렸던 반대의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렸던 경험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핫과 쿨은 우리가 생각하는 핫과 쿨과는 좀 정반대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박진감 넘치고 다이내믹하고 이런 개념인 반면에 핫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정적이고 차분한 형태의 스포츠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한 미디어 스포츠에서는 정적인 스포츠, 개인 스포츠, 기록 스포츠, 공격과 수비가 구분된 스포츠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이건 어디까지나 쿨 미디어 스포츠와 상대적인 개념인데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좀 차분하고 안정적인 형태 그리고 좀 이렇게 그 선수들 간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덜한 그런 경기들을 핫 미디어 스포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쿨 미디어 스포츠는 동적 스포츠, 팀 스포츠, 득점 스포츠, 공격과 수비가 구분되지 않는 스포츠를 쿨 미디어 스포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핫 미디어 스포츠와 쿨 미디어 스포츠의 특성 비교한 요 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그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 여기에서 뭐 이렇게 그 블랭크를 좀 둔다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그 보기에서 맞게 나열한 것 뭐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표를 반드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핫 미디어 스포츠의 특성과 쿨 미디어 스포츠의 특성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스포츠의 정의성에 따라서 핫 미디어 스포츠는 높고요. 쿨 미디어 스포츠는 낮고 스포츠 관람인의 감각 참여성과 감각 몰입성은 핫 미디어 스포츠는 낮지만 쿨 미디어 스포츠는 높다. 경기 진행 속도는 핫 미디어 스포츠는 천천히 느리고요. 쿨 미디어 스포츠는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박진감 넘치게 되게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기 진행 형태도 한 미디어 스포츠는 비교적 단순한 반면에 쿨 미디어 스포츠는 상대적으로 좀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스포츠 유형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정적 스포츠, 개인 스포츠, 기록 스포츠, 공격과 수비가 구분된 팀 스포츠는 한 미디어 스포츠라고 볼 수가 있겠고, 쿨 미디어 스포츠는 동적 스포츠, 단체 스포츠, 득점 스포츠, 공격과 수비가 구분되지 않아서 신체 접촉이 많은 스포츠가 바로 쿨 미디어 스포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스포츠 종목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스포츠와 미디어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와 미디어는 뭐 어떤 하나가 다른 것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공생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스포츠와 미디어의 공생관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크게 이제 6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스포츠 인구 증가입니다. 저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이 TV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그 소셜 미디어 서비스 뭐 이런 그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이제 스포츠를 접할 수가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처음 이제 좋아하게 된 계기가 뭐 TV라든지 저 때는 이제 뭐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게 활발하게 이렇게 활용이 될 때는 아니었으니까 이제 뭐 만화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이제 스포츠를 좀 접해서 스포츠에 관심을 가졌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것처럼 스포츠에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는, 우리가 스포츠 사회화에서 얘기하는 그 뭐 주요 타자, 뭐 사회화 주관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같이 스포츠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기전을 만들어 주었다는 측면에서 미디어가 스포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포츠의 상품화입니다. 대중들은 조금 더 이렇게 그 멋있고 좀 더 이렇게 그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스타 선수를 발견하고 또 어떤 그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런 것들을 이슈화 시키고 어떤 성역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측면들을 통해서 스포츠가 상품화되는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게 비단 뭐 물건뿐만 아니라 어떤 팀이라든지 선수를 통해서 그들 자체가 상품이 되어서 소비자들에게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전을 만들어 주었다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포츠 규칙의 변경입니다. 미디어가 스포츠를 중계방송하고 이렇게 보도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규칙이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분, 20분 전후 후반제였는데 중간중간에 광고를 많이 넣게 하기 위해서 쿼터제로 잘랐죠. 그래서 1쿼터부터 4쿼터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경기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배구에서는 예전에 이제 서브권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서브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브권을 갖고 있는 팀이 이겨야만이 점수가 올라가서, 자칫 잘못하면은 뭐 실력이 비슷한 팀들끼리 경기를 하다 보면은 경기 시간이 한없이 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뭐 뉴스라든지 뭐 다른 그 정규 편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중간에 중계 방송을 끊는 그래서 시청자들의 많은 원망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구에서 랠리 포인트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뭐 골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어떤 그 라운드 그 홀마다 어떤 경기를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스트로크제 총 몇 타를 치는지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이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보면 스포츠 용구의 변화입니다. 중계 방송을 하다 보면은 최근에는 뭐 중계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런 뭐 테니스 공이라든지 탁구 공이 잘 이렇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중계 화면에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구 공과 테니스 공의 색깔을 변경하기도 했고요. 뭐 유도도 뭐 예전에 둘 다 이제 그 흰색을 입고 경기를 해서 누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한눈에 이렇게 식별하기 위해서 한 명은 흰색, 한 명은 파란색 도복을 입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 일정의 변경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국민들은 뭐 이제 9시에 출근했다 6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 경기 일정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인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일반적으로 저녁 6시 30분이라든지 7시에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주말에는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낮 경기를 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런 그 미디어가 경기 일정에 영향을 주었던 그런 사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뭐 88 서울올림픽 경기에서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종목들을 미국 시간대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시간대에 맞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간대에 맞게끔 조정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기술의 발달 및 확산입니다. TV 중계를 통해서 뭐 리플레이라든지 슬로우 모션과 같은 다양한 방송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달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다이나믹하고 멋있는 동작들에 열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스타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더 크고 더 멋진 동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포츠 경기 기술이 더 발전되고 확산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뭐 이렇게 이제 그때는 흔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NBA 그때 당시에 이제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 선수가 굉장히 잘 할 때였는데 전성기였는데요. 그때 마이클 조던 선수의 경기를 한 번 이렇게 두 번 보다 보면은 뭐 마이클 조던 선수의 뭐 점프슛이라든지 아니면 더블 클러치라든지 뭐 잘 하지는 못했지만 뭐 덩크슛을 따라해 본다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NBA에서 NBA 그런 이런 경기들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기술을 따라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도 보일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미디어 콘텐츠의 제공, 그리고 미디어 보급의 확대, 미디어 기술의 발전 등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디어 콘텐츠 제공은 스포츠가 어떤 미디어가 다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그 인기를 끌고 그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정치라든지 경제, 사회문화, 뭐 예술, 뭐 다양한 분야들이 있겠지만 스포츠라는 분야가 굉장히 그 미디어에서 이렇게 선호하고 이렇게 잘 편성이 되는 그런 콘텐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미디어 보급의 확대입니다. 스포츠의 인기가 점차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대중은 예전에 이제 그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 TV를 통해서 스포츠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요새는 1인 1 미디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그 스포츠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주요 소비자들이 바로 이런 스포츠를 좋아하는 팬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디어 기술의 발전입니다. 스포츠 중계는 더욱 생동감 있는 중계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기술을 접목시키기도 하죠. 정지화면, 느린 화면, 클로즈업, 이중화면 등 다양한 방송 기법을 개발해서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이런 그 스포츠 중계를 조금 더 다이내믹하고 멋지게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중계방송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야구 경기에서 이런 방송 기술이 야구를 조금 더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게 구성하는 것은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조금 더 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죠.
네, 이어서 스포츠와 미디어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를 중계방송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보도라든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양되어야 될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데올로기의 전파입니다. 이데올로기의 전파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젠더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영웅 이데올로기, 개인주의 이데올로기 이렇게 5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미디어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물질 만능주의와 소비주의를 자연스럽게 대중의 삶 속에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가 농구나 축구 경기를 보면서 많은 회사들이 자신의 로고를 이렇게 그 선수들의 유니폼에다가 이렇게 그 마킹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미디어에 의해서 강화된 성 고정관념, 젠더 고정관념이 있죠. 스포츠에 드러나는 남성성을 규정하고 남성의 지배적 위치를 확인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포츠라는 것 자체가 남성들이 즐기기 위해서 남성성을 겨루는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체력적인 면이라든지 기술적인 면에서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남성 우월적인 그런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라고 보는 관점인데요. 최근에는 그 여성들이 스포츠에 굉장히 다양하게 참여를 하면서 이런 그 젠더 이데올로기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그래도 사라졌다. 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젠더 이데올로기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조금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강화입니다. 스포츠 자체가 민족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스포츠가 미디어와 결합하게 되면은 민족주의 국가주의적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 이제 4년에 한 번씩 하는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 경기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관심이 없었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태극마크를 달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열심히 뛰는 선수들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입이 돼서 응원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영웅 이데올로기입니다. 미디어는 스포츠 영웅화를 통해서 남성이 우수하다는 정통적인 가치를 재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영웅은 금전적 가치와 명예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고 있죠. 최근에 뭐 우리나라 그 선수들이 뭐 이제 영국이나 이런 그 독일 이런 데 가서 받는 연봉이라든지 계약금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일반인들이 평생 일을 해서도 뭐 받을 수 없는 금액을 뭐 단 몇 달 만에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금전적 가치 그리고 명예까지 함께 여러분들이 잘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영웅 이데올로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성공과 연계시켜 민족의식이라든지 동포의 애국심 등을 자극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소수를 차지하는 스포츠 스타들을 부각시켜 엘리트주의 문화를 조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수에게 집중되는 부와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그 영웅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강화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주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선수의 개인적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모순을 개인의 노력에 의해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의 구조의 불합리함, 부조리함 이런 것들을 노력해서 함께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듯이 개인의 노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스포츠 스타들을 통해서 그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있다,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포츠 저널리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저널리즘은 굉장히 자주 이렇게 나오는
이런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옐로우 저널리즘, 팩 저널리즘, 하이에나 저널리즘, 뉴 저널리즘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저널리즘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스포츠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전에는 옐로우 저널리즘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었죠. 물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2023년도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다른 쪽도 함께 봐주는 것도 중요한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옐로우 저널리즘은 대중의 본능을 자극하고 호기심에 호소하는 흥미 위주의 보도. 요새는 이제 그 클릭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는다든지 좀 이렇게 흥미 위주로 뽑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팩 저널리즘입니다. 보도에 개성이 없고 획일적이며 독창성이 없는 단조로운 저널리즘을 팩 저널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이에나 저널리즘은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골적으로 파헤치는 저널리즘을 하이에나 저널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뉴 저널리즘은 기존의 저널리즘 방식이 아닌 사건과 상황에 대한 표현을 독자에게 실감나게 전달하는 저널리즘을 바로 뉴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그 스포츠 기사를 쓰는 이런 그 분들 중에서 이런 그 굉장히 기존에 그 쓰여졌던 기사와는 좀 다른 형태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각도로 접근하는 그런 기사들을 최근에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저도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우리는 뉴 저널리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스포츠와 미디어를 학습해 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포츠와 사회 계급 및 계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